첫 소식입니다.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언한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입니다.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노사는 물론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일단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모두 참여해 지금 최저임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꽤 냉랭하다고요. 네,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가 오후 4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심의 시작 전에 일찌감치 도착해 협상 전략을 두고 사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1차 수정안을 놓고 밤늦게까지 대립했던 만큼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한데요. 박준식 위원장은 당초 오늘부터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 기자, 공익위원들이 한 자릿수 수정안 제시를 공고했는데 이를 놓고 노사 모두 불만스러운 입장이라고요. 네, 경영계와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8,185원과 9,570원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그 기존 1만 원에서 430원 양보했고 경영계는 8,000원에서 185원 올린 겁니다. 1차 수정안도 여전히 삭감안과 두 자릿수 인상안으로 간극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은 오늘 심의에 양측이 한 자릿수 인상안을 가져와 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가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4시 시작 예정이었던 오늘 심의도 노동계가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30분가량 지연돼 가까스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를 운영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법원이 이런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기자, 이런 판결을 받은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상가를 임대해 몇 년 동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 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줘야 했는데요.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3,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한 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의 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의 이유로 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행사가 수수료 면제 약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항공권 취소 처리가 완료됐어도 이 수수료를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네, 질병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례인데요.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를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돼 구입 취소를 요청했고 취소 수수료 33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질병으로 탑승이 어려우면 여행이 가능한 날짜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항공사 약관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어렵다고 하자 여행사 측에도 환급을 요구했고 역시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결정을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을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행사 측은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소비자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 규제로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걱정할 만한 지금 수준인가요? 네, 지난 6월 한 달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이 풀렸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풀린 건데요. 추이를 보면 1월에 1조 1천억 원이었고 2월에는 2조 5천억 원, 3월 2조 9천억 원, 5월에는 5조 원, 그리고 지난달에는 5조 4천억 원으로 시간이 가면서 가계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1조 원 줄어들었지만 5달 연속 대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만은 않습니다. 네, 유 기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만 전세나 아파트 입주 관련한 집단대출은 상대적으로 돈 빌리기가 쉽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5조 4천억 원 중 3조 9천억 원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는데요. 한국은행 설명은 전세자금 수요가 늘면서 전세대출이 꾸준히 늘었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 대출은 지난달 1조 5천억 원이 늘었는데 전월 2조 1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통상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신용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계절적 요인들이 6월에 해소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올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금은 2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가량 줄었습니다. SBS CNBC 유정원입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대기업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 상시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간접 고용 비율은 18%,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2%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간접 고용은 파견이나 용역직을, 기간제는 2년 이내로 근로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집계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직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직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확대해봤습니다. 간접 고용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합한 비율이 42%를 넘어갑니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1,000명 이상 대기업은 회사에 소속된 직접 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7.3%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소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경비, 경영 행정, 사무 운전, 운송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로 단순 노동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에서 가장 작은 SUV인 베뉴를 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베뉴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도시 생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 주행에 적합한 사양을 탑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25%를 기록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선박과 석유 제품도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15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동구가 35주 만에 하락을 멈추는 등 강남 4구 집값이 평균 0.03% 올랐고 양천구와 동작구도 각각 0.05%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능성에 재건축 단지들에서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일부 인기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조금 전 4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까지는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장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사용계 측에 그 2차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금 권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0,000원과 8,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 노사 양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에서도 간극이 컸습니다. 노동계는 14.6%를 인상한 9,570원, 경영계는 2%를 삭감한 8,185원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그리고 경영계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장 기자, 어찌됐건 내년 최저임금 지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론이 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되죠? 네, 현재 4시 반부터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2차 수정안을 들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의결이 돼야 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적어도 1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마지노선인 15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사는 오늘 밤샘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리게 되면 내일 오전 0시에 13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서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이 폭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노사의 입장차가 현재까지는 워낙 커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서 의결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그리고 사용계에 권고한 인상안을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에서 10%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예. 이로 미뤄봤을 때 최종 인상안은 아마 한 자릿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언제 어떻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이 후분양을 추진하던 재건축 단지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했는데 이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현재 이 재건축 예정 단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몇 군데 좀 분위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서울 여의도입니다. 예.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곧 아파트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원래 후분양을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원점에서 이 분양 방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시점이 후분양으로 갈지 이제 선분양으로 갈지 아직 100% 결정이 안 났다고.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단지 역시 후분양을 추진하다가 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분양 가격이 크게 깎일까 봐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굳이 후분양할 이유가 없죠.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후분양에 가서 분양가를 더 받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잖아요. 예, 방금 이 관계자 얘기 들은 것처럼 이 사실상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다. 선분양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아예 재건축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곳들이라면요, 이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 안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인 이 재건축이 막히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이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 이런 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황 기자,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주택 그 적용 시기를 놓고 미리 좀 가을 분양에 앞서서 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 주택 공급이 좀 당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바뀌겠죠. 바뀌고 나서 아마도 몇 달간 정도 여유를 두고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조합과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기식 분양을 먼저 할 거다 네. 이런 얘기죠. 한 부동산 정보회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연말까지 공급될 아파트가 이 20개 단지에 11,700가구나 되는데요. 이 내년 초에 만약에 우리가 분양 예정이다 이런 아파트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앞당겨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07년 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됐을 때도 이런 식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황 기자. 또 다른 이 분양가 회피 수단으로 임대후 분양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 고급 아파트인 한남더일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나인원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했던 방식인데요. 예. 4년간 임대를 해주고 나중에 감정가로 분양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분양가 상한가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다만 초기에 분양이 아닌 그 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큼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만 이런 식의 그 임대 후 분양 방식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분양 가격을 정할 때 이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의견차가 커서 좀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 한남더일의 경우 건설사는 이제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하고 입주민들은 낮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송이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으로 이 전략 물자의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었죠.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이 일본 정부는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며 반격에 또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국제 외교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로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선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미국이 중재 외교에 나설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여러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이 한일 갈등, 이제 전략 물자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지TV가 전략 물자의 밀수출을 적발한 실적, 한국이 적발한 실적을 가지고 예. 이 한국이 이런 전략 물자를 밀수출로 적성 국가에 보낼 수도 있는 나라다라는 공방으로 그런 지금 식의- 이어졌습니다. 예. 네. 양 교수님,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일본의 산케이 신문 또 그 계열사 민영 방송이죠 후지TV,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방금 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냈는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좀 나왔다고요? 예, 뭐 어떻게 되면은 그 일본이 그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설득하려면은 지금 WTO 차원이든지 아니면 바세나르 협약으로 봤든지 그 전략적인 물자를 수출했다고 그런 예. 빌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파악된 거로는 후지TV가 발표한 그 자료는 5월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그 전력 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국감 자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월에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공개된 자료고 그 다음에 또 그 밀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잡은 그러니까 적발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당하게 사용됐다. 예. 우리가 어차피 공개하는 자료고 그리고 그렇게 수출 전략 물자를 통제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공개하는 자료다. 그렇게 해서 좀 부당함을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이 대표 언론사인 이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문제가 된 해당 기사 내용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예, 뭐 해당 기사를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 국감 자료를 이제 설명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5월 17일에 그 신문에 발표된 자료인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좀 지적 나온 게 그 신문 기사에서 일단 3국 UAE나 뭐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이 물자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익명의 전문가를 물어봤는데 그 전문가가 북한으로 제3국을 통해서 이 물자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기사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이 빌밀 잡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문들의 추측적인 기사로 뭐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게 뭐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2006년, 2007년 때 WTO 반도체 보조금 사건 때도 예.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 이런 추측성인 신문 기사들 우리가 그 금융위기 때 97년, 98년 금융위기 때 또는 그 직후에 좀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그 반도체 그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추측성인 그런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WTO에 가서 미국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외국에서 이런 기사들을 좀 증빙 자료, 좀 억지 증빙 자료를 쓰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소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전례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양준석 교수님께서 방금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정부 자료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가 전략물자 밀수출을 얼마나 차단했는지 통제 노력을 한편으로는 또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윤모 장관이 딱 그 지적을 했죠. 예. 사실 이거 잘했다고 칭찬할 일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157건에 걸친 이 통제 노력으로 어떤 기업은 수출 제한, 어떤 기업은 교육 명령, 어떤 기업은 경고하는 이런 거를 아주 투명하게 밝힌다는 건 이 수출 통제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통계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도둑을 많이 잡은 경찰관이 있는 지역이 도둑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이 있는 곳이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이 전체 통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들만 우리도 이렇게 북한으로 수출되고 있는 밀수출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음이라고 밝힐 뿐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시스템이 한층 더 투명하다고 하는 말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수출 통제 시스템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수출 물자 통제를 나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해서 성인모 장관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방금 오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우리 정부도 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반증이라며 이 반박에 나섰는데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이 전략 물자가 밀수출됐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반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과거에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전략 물자를 수출했는데 좀 놓쳤다, 아니면 적발됐다 그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하 의원이 그 옛날에 발간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좀 발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직접 북한으로 간 사례가 있다고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자료는 2013년에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일본이 지적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예. 2018년, 19년까지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일본은 2013년에 끊기고 그 이후의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예. 일본의 실적이 좀 더 불투명하지 않느냐 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선택해서 공개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사실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조치 이후에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썼다는 식의 국내의 비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비판 계속해서 좀 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본 내 초기부터 많은 언론들과 특히 기업들, 민간 협회들은 단골 고객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예. 황당하다. 어떻게 민간이 지난 20, 30년간 구축해놓은 이 한일 간의 기업들이 만든 글로벌 공조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을 정부가 정치적인 사유가 있다 하지만 그걸 경제적 가지고 관계를. 예, 경제적 관계로 관계를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본 내에서도 분명히 예.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경제산업부에서는 섭섭하다. 어떻게 기업들이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의 반박이 이런 보도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무역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민간 기업 일군 글로벌 밸류체인을 기업의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언론이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간 것을 예.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양 교수님, 그럼 이 지금에 와서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이 부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돌리려는 목적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국내하고 해외 분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지금까지 상당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국 그 위안부나 강제 노동 문제하고 이번에 수입 규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은 아베 수상은 그 말을 계속 피하고 예.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전략적인 물자가 잘못 수출되고 있다는 면으로 좀 힌트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자가 되면은 그 전략 그 수출 문제가 전략 물자 수출 문제가 된다면은 요거는 WTO에 합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물자 통제하는 국제 협정에도 합치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국제 협정 국제 통상 그 환경, 정치 환경에 외교 환경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물자가 잘못 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논리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그래서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역시 국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통상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것은 한국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를 내세우는 일본의 노림수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이 WTO 제소 등에 나설 우리 측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안보상 우려에 따른 무역 관리의 재검토라면서 이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교수님,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WTO에 이 제소를 할 만한 건이 아니다. 이건 WTO에서 원래 승인했던 안보에 관련된 문제다. 예. 전략물자 수출을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을 거둬들일 뿐 원칙상 그대로 진행할 뿐이다라고 해서, 사실 그 아베 총리가 그런 부분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예.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양 교수님 말씀이 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WTO에 제소 당했을 때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들의 일본의 주장이 좀 빈약한 것이, 아까 양 교수님 하신 것처럼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국제 협정이 4가지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우리가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4대 체제와 3개 조약에 동시에 가입한 전 세계 30개국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 이 두 나라만 이 4대 체제 3개 조약에 다 가입한
국가인데 예. 우리를 일본이 찍어서 니네가 이걸 잘 못하고 있다. 일본 외에 다른 그런 지적을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주장을 하면서 공격한 나라가 여러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딱 한국 하나이고 또 여러 정황에서 예. 나오는 말들이 이 정치적 보복을 경제적인 것으로 전이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 제재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예. WTO 제소할 만한 건이 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채택이 돼서 긴급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지만 WTO 제소로 갔을 때는 일본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TO 제소가 그리 좋은 방법은 지금 입장에서 당장의 발등을 불을 끄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방법이지만 두 가지 사항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WTO 제소 간다면은 최소한 18개월, 아니면 3년, 그리고 지금 좀 상소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영원히 거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WTO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안 된 상태가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 이게 WTO에 간다면 유리한 입장이 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소할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WTO 가려면은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협약을 어겼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첫째는 지금 성립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수출을 못 받은 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구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 일본이 이런 화이트리스트 나갔다고 하는 구실로 우리 수출을 금지시켰다면 그때는 우리가 WTO 그 분쟁 해결 절차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아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취지가 좀 약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히 또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바로 내일이죠. 오후 일본의 도쿄에서 한일 양자 협의 일정이 지금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 실무 협의로 협의의 레벨이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 이 양 교수님, 이번 양자 협의는 그리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지금 상당히 강한 입장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홍보적으로 그냥 굉장히 많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일본도 일본 국민들의 58%가 한국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 너무 고집스러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예. 지금 너무나 양쪽이 좀 협상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으로 보든지 외교적인 입장으로 보든지 수입 규제 이슈를 보든지 아니면은 강제 노동 거기에 대한 어떤 사리 문제를 보든지 서로가 후퇴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과는 단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오 교수님께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죠? 좋지 않습니다. 사실 7월 18일을 분기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2차 제재가 발표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7월 18일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에 대한 제3국을 포함한 이런 협의 체제를 만들고 하자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안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외교적인 이런 협상을 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WTO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는 일보다 그 사전적으로 외교적인 사안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최선의 전략이라고 우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양 교수님. 그래도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또 선거까지 이제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애너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에 나가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런데 너무 빨리 그 입장을 좀 약화시킨다면은 자기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해 있는데 일제 침략 문제도 요즘 자주 나와가지고선 굉장히 일본의 분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후퇴를 했다면은 아마 또 국민 감정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내일 양자 협의가 세간의 이목을 상당히 좀 집중시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두 분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교수님, 이는 이 작금의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어찌됐거나 이 외교적인 행보로 좀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진 것 같고요. 또 이 가가지고 할 만한 얘기는 그거죠. 한미일 동맹에도 이것이 좋은 시그널이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좀 나도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이것이 정말 안 좋은 붕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 같은데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예.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미 상원 이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미국의 중재자 역할론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재자로 쉽게 얘기해서 나설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없거나 약하다고 봅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의회는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겨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뭐 그런 입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나중에 혹시 이것 때문에 진짜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면은 그때는 좀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막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또 하나의 와일드카드가 있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보면은 그 멕시코와 난민 문제 이것을 관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 되니까 미국에도 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좀 시도한 정책을 일본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좀 크게 뭐 어떻게 큰 소리를 친다면은 또 좀 통상 외교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조용히 한국, 일본이 알아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확전의 양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당장으로선 낮다. 이런 의견을 양 교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도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시점이 G20이 딱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미일 간의 암묵적인 동의, 특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걸 거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않을까. 예. 완전히 합의해서 같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상원 내의 분위기는 지난 화웨이 사태 때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은 반면 한국은 우리가 화웨이에 대한 실리적인 문제상 기업들 간의 일을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고 한 발 뺀 것에 대해서 약간 쟤도 우리 동맹인데 좀 말을 잘 안 듣네라고 하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신속한 얘기들이 제스처를 많이 있죠. 취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상원에서 경제 문제 아니냐? 그럼 기업들이 하게 알아서 내버려 둬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번엔 같은 스탠스를 미국에서 취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또 아베가 아마 트럼프가 하는 전략을 보고 배워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팔짱 끼고 방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추측이 저희 일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으로서는 직접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 이번에 이런 의견을 두 분의 교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양국의 대립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선 이 기업들의 피해, 이에 따른 우려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이 당장 이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교수님, S&P죠. 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그 S&P가 오늘 기자회견한 얘기를 본다면은 예. 아직까지 그 일본의 수입 규제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넣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전에도 뭐 무디스나 모건 스탠리도 상당히 많이 그 예측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분석 시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수입 규제에 대한 그런 그 정보를 여기에 예측하는데 충분히 집어넣을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입 규제 전에 우리나라에 예. 대한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다. 이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경제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정부가 성장률 예측을 지금 한 2.4, 2.5%로 내렸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경제가 한 1.9%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2.4% 성장을 도달하려면은 예. 우리가 한
6 내지 2.7%를 2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수입 규제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작년보다 잘할까는 좀 의문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이런 수입 규제가 문제가 또 된다면은 이런 수입 규제를 써가지고 진짜 일본이 수입 그 화학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킨다면은 그러면 이것보다 타격을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성장률 얘기가 방금 양 교수님께서 하셔서 언급이 나와서 얘기인데 한국의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S&P에서는 2.4에서 2%로 지금 낮춘 상황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큰 국가들보다 훨씬 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S&P가 지적한 세 가지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무역 분쟁이 있다. 근데 정부가 또 기업에 대해서 강한 통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해서 과잉 투자를 한 상태인데 지금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무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좋은 시그널이 1, 2년 내에 별로 없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같은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대해서, 주력 산업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합리적인 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일본의 무역 제재, 생각도 못한 이런 악재까지 겹치니까 S&P의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률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비단 이번에 S&P의 2.4에서 2.0%로 내린 전망과 더불어 양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게, 어제였나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1%대 후반까지 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변수가 반영이 된다면 1%대 성장률로 좀 주저앉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저희 어저께 그 정경련에서 그 무역 규제에 대한 수출 네. 규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만약 만약 일본이 이 수입 규제 써가지고선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필요한 이 화학물이 한 30%가 부족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 2.2%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어차피 그냥 우리가 2.4%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2.2% 타격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뭐 한마디로 뭐 설상가상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12조 7,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뭐 절반 가까이 주저앉은 모습이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또 다른 한 축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시 절반을 넘어 6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양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주력 산업군 하반기 경영 환경은 뭐 성장률과 뭐 연관지어서 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영 환경은 아무래도 더 좋지는 않아지겠죠. 예, S&P에서 또 지적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나라 기업들의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항상 좀 어떤 면에서는 만성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부채를 많이 가지고선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경기가 호황적이면은 뭐 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낮은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다 기업의 거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갚을 만한 충분한 이익이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크게 될 거라고 지금 S&P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의 좀 어떤 경영 스타일이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 양 교수님 말씀과 덧붙여서 하반기 좀 경영 환경을 짧게 진단을 해주시죠. 예, 지금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양 교수님께 지적해 주신 게 정말 뼈아픈 우리의 약점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던 이런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에칭가스 같은 고도의 화학 분야하고 기초 소재 이런 과학 분야의 그런 연구가 집약이 된 제품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국산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규제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단기간에 내놓을 여력이 우리 기업들한테 없습니다. 당장의 그 역량을 끌어올릴 맞습니다. 힘이. 이것도 솔직히 기업 하나만이 어떤 판매처를 생각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이런 돈을 퍼부을 수 있는 역량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데 대한 규제를 확실히 좀 풀어주고
있고 예. 세제 지원이나 R&D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게 이번에 문 대통령이께서 이 기업 총수들 만나서 한 자리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런 대책들이 지금 네. 나오지 않은 우리 기업 환경에 경영 환경에는 정말 지금 악재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 완화가 이 경영 환경을 타개할, 나쁜 환경을 타개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추가로 좀 여쭐게. 일본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복에 맞춰 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던데 일본 반대편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참 이것도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치적인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자기들의 주 고객, 단골 고객, 우리나라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의 거의 과점 기업인데 예. 그런데 파는 물건을 못 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신호를 그들이 시그널을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주던 기업에 못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을 세우자. 설계를 새로 하고 어디에 팔 건지 새로 판로를 개척하고 하자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지금 이제 며칠 상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일본 정부의 이번 입장이 쉽게 변할 것이 아니라는 감지를 하고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뭐 이렇게 쉽게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의 활로를 찾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일본 내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어제 이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갖기도 일단은 했습니다만 정부의 대응 체제도 물론 중요하고 역시 기업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은 중요해진 시점이라 장기전으로 돌입한 이 상황에선 그런 판단이 좀 보여지는데 어떤 전략이 지금 상황에선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막 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이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그런 인프라나 그런 그 구축 상태도 없습니다. 하물며 더 안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그 한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면은 역시 미국이나 뭐 일본 자체도 여기에 대한 타격을 받으니까 예. 그거를 강조하면서 뭐 미국의 도움도 청해야 되겠지만 또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또 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일본 기업의 도움을 청하려면은 물밑으로 해야지. 이걸 또 공개적으로 그냥 한다면은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일단은 국방 문제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국방 문제, 그 안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물밑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규제 같은 걸 풀어서 이런 그 화학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답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특히 불소 같은 문제 본다면은 그 불소 그 제품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구미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 예.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규제나 법도 강화됐지만은 이제는 그런 화학 공장을 근처에서 짓는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구미 사건을 본다면은 이게 안전 불감증 문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근본적인 그 경제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외교 관계에 상당히 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문화, 어떤 역사 문제로 외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나라든지라도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 이 글로벌 세계화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가 몇 개의 제품들은 몇 나라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양 교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문제는 소프트 파워로 풀어가는 것이 이게 연성 권력으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잘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에서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고 우리도 명분을 찾고 하는 묘안을 정치 외교 쪽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 네. 그다음 대안으로 또 우리는 실리적으로는 그런 그 과학기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다른 대체제 독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대체제가 발견될 만한 곳을 우리가 수출을 할 만 우리한테 수출할 만한 그런 다변화 노력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백신을 맞는 기회, 경제 체제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어떤 정기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 외부 충격으로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오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